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한 두 분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 강원중원의 젊은 피,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윤민섭 의원, 강백일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주를 일컬어서 사법 슈퍼위크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 정치적 파장은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사 회생했는데 윤 의원님, 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그러다 네. 보니까 선거법 사범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좀 나왔고 형사 사건 관련돼서는 1심에서 이제 이런 집행유예형이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한 1.7%? 뭐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수준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나와서 2심에서 무죄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잠깐만 들어가서 봤을 때도 김문기 전 처장에 관련된 발언이 이제 두 개가 좀 있었는데요. 하나는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들하고 하나는 사진이 좀 조작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인식에 대한 재판을 그를 범죄로 취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백형동 부지 관련된 발언들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좀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어가지고 형량 싸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좀 예측을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무죄가 나온 거는 좀 뜻밖의 이 결과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 보니까 재판부에서 어느 원칙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좀 허용하겠다 이런 원칙을 좀 세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좀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형사처벌의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의 잣대를 좀 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관전 포인트가 이 재판에 대한 왈가왈가하는 부분들보다는 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할 건가 이게 사실 저는 더 좀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권선동 의원께서 그날 이제 판결 나왔을 때 아침 9시에는 이재명 대표 보고 막 이제 수용해라 이렇게 낳고서 하고 나서 7시간 후에는 승복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뭐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게 보면은 재판부에 대해서 뭐 정치의 사법화가 뭐 완전히 돼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 좀 유치한 이런 판결을 수용을 못하는 부분들 보고 좀 안타깝습니다. 강 변호사님 의견 주시죠. 네, 우리 아까 윤민섭 의원께서 1심에서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가 항소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1.7%라고 그랬어요. 최근 3년간 통계가 1.7%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게 그 1.7%도 항소심 와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무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죄가 선고된 걸 예상을 못했고요. 내용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죠. 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 두 가지입니다. 용도 변경 협박 문제는 성남시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반대하니까 국토교통부에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국토교통부에서 온 공문 회신이 그 회신 내용이 성남시에서 알아서 적절히 변경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원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용도 변경됐다. 그래서 당연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인데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무죄를 준 거고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김문기를 모른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진이에요.
이 두 가지 사진이 재판부에서는 이 사진이 지금 조작됐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자, 뭐나 하면 왼쪽인 사진은 확대한 거고 오른쪽 사진이 원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고 김문기 씨도 있고, 이게 2015년 호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 김문기 씨도 있고 증인으로 나왔던 유동규 씨도 있어요.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재명은 김문기 안다. 골프도 같이 치고 같이 호주 여행도 갔다 오고 같이 근무한다라고 했고, 고 김문기 그 처장의 아들도 법정에 나와서 우리 아빠가 이재명 대표랑 골프 치고 왔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내 앞에서도 이재명 대표라고 통화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게 지금 조작된 걸로 보이십니까? 그냥 확대한 거예요. 근데 확대는 왜 했냐? 처음에 이 사진을 제시했다가 이 사진을 제시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조작입니다 하니까 원본 사진을 제시한 거예요.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무죄를 내리려면 국토교통부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던가, 혹은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나 유동규 씨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소하시죠. 그렇게 나서 새로운 증거가 되면 이건 무죄가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의 이제 논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법리적으로는 뭐 불만이 있을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 판결을 가지고 나서 재판부가 뭐 우리 법 연구해내 뭐 이렇게 해서 불복 선언을 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니까 저는 판례 편성만 하는 판례 거죠. 편성하고 네. 이제 변호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어요. 근데 재판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권성동 대표가 한 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오늘 그날 아침에 9시에 이재명 대표 보는 판결에 승복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 넣다가 본인이 불리한 판결 나오니까 이거 승복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네, 판사님 개인 성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에서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말씀하신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게, 이재명 대표 1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 판사님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그렇다 공격받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말을 할 때도 뭔가 판례 평석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판사 개개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권성동 대표가 이게 습관이신 것 같아요. 자신이 왜냐면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서 자신이 이제 무죄 판결 낸 그 판사가 있는데, 이분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거 훌륭한 판사다, 막 경이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똑같은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거든요. 그때는 막 이렇게 욕을 하세요.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정말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저는 판사님 개인적인 성향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뭐 판사님 세 분이에요. 세 분이 판단하니까 세 분이서 이제 합의를 해서 판단을 내렸을 텐데, 이 판례가 100페이지거든요. 1심은 92페이지였고 항소심 2심은 100페이지인데 이 100페이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법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법리 네.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뭐 무죄 네. 판결은 나왔어요. 네. 민주당은 그간의 부담을 좀 덜었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어제 그 선고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서울 고등법원 앞에 딱 보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양쪽으로 도열을 쫙 했더라고요. 마치 어떠한 무슨 집단처럼, 뭐 조직폭력배 집단처럼 이렇게 도열을 쫙 했는데,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명확히 얘기하면 아직 5개의 재판을 하고 있고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백천동, 대장동, 성남FC 사건이 있고요. 대북송금 사건이 있어요. 또 지금 위중교사 사건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사건은 상고를 할 때도 대법원에 갈 것이고, 여기다가 또 지난번 이화영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증인신문 도중에 이재명 대표 나한테 1억 5천만 원 쪼개기해서 후원금 받아가지 않았어 라고 해서 그것도 수사가 또 진행 중입니다. 대선 행보에 어제 저녁까지는 탄력이 붙을 수가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은 약간은 앞으로에 있을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국민들도 약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의원님? 민주당이 지금 이 타이밍에 좀 뭐랄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닫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시간도 없고 이런데 재판 결과는 만약에 안 좋게 나왔으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이 무죄가 나온 거는 일단은 시간도 벌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도 단속이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명계 같은 쪽에서는 더 목소리가 나오기
나오기 이제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결속력이나 장악력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재명 대표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헛발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시간이 좀 벌은 부분들이 있고 대법의 이제 판결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단 거는 뭐 솔직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번 거를 법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련의 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은 피선거권 박탈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뭐 인신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 대선은 가는 것이고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이 피선거권 박탈이 있는데 대법원에 가는 게 많은 분들이 633 원칙에 의해서 3개월 안에 결과 나오는데 기다리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법원이 파기 자판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파기 환송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합니다. 그럼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 고등법원에서 이 얘기 가지고 또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고등법원 결과 나오면 또 상고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633 원칙은 파기 자판일 때만 가능한 건데 파기 환송을 하면 한 1년의 시간을 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후보가 된 게 좀 확실해 보이고요. 근데 반면 이제 국힘이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힘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걸로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기 대선이든 차기 대선이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게 이제 재판 전까지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아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을 너무 두들겼어요. 너무 두들겨가지고 이제 더 때릴 데도 없어. 2022년 그러다 대선 보니까 전보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2개의 혐의를 더 받고 있어요.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 더 궁금해지는 거는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윤 의원님 의견 저는 이제 사법적인 영역하고 정치적 영역이 지금 완전히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법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어야겠죠. 완전 별개 사건인데 이게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정치적으로 영향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나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 판결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력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사실. 저도 이제 거들의 이제 탄핵 찬성 집회 이렇게 가보면은 민주당 분들이 되게 전투력이 어제부터 높아졌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 지형이나 여론도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 이런 정치적인 환경 변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치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근데 같아요? 약간 이유는 약간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고 미쳐서도 안 되고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왜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은 이미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선고 이후에 새로운 여론조사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와야 되냐 아니면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냐 그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지금은 많은 여론조사의 지표가 반반인데 여기에 변화가 있다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반영이 될 거라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결을 달리해서 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화력이 더 올라올 것이냐. 국민의힘도 화력이 더 올라올 거예요. 양측에서 혹은 뭐 세 개의 진영에서 왜 화력이 올라올 것이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이 양측 진영 모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이제 뭉쳐서 올라오는데 이제 국회의원 이제 여러 계산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에서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전선을 흐트러져 놨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지난 월요일로 돌아가 보죠.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했습니다.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두 분은 헌재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 변호사님. 네, 전체적인 그러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기각의 각하 의견은 좀 붙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주문은 기각인데 각하에 대해서 별개 의견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했는데 정말 예상 못한 거는 인용 의견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용이 왜 이렇게 적었나 하는. 그래서 우리 윤미섭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이나
있냐, 판사의 개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그 예상하지 못한 방향을 선고했던 분들이 어떠한 법원 내에 기존에 있었던 사조직 형태, 지금은 법원 내에 그러한 사조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군대로 치면 하나의 이런 것처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 거기에 속해 있던 그 명단에 보면 다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정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의원님? 저는 우선 이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네. 한 달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이 일주일간에 많은 일이 있었고 해가지고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헌재에서 뭐 여러 부분들이 이제 판결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그냥 좀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 더 드리겠고요. 이제 쌍특권 뭐 이런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건의한 거는 뭐 그냥 건의한 것뿐이다. 뭐 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계엄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증거가 없다. 좀 이렇게 판결을 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그 네 분의 재판관 플러스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이 아마 인용이 되는 부분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문제는 있는데 뭐 그냥 그 자리에 둔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칠 파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영향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탄핵이라는 게 일반 직장은 징계위원회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들어가다 보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감봉이나 정직을 할 것이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일환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발언이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걸로 탄핵 심판까지 올라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인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연성을 좀 부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내자.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아니 이 사람은 한덕수 총리는 뭐 그렇다 쳐요. 예, 솔직히 이것도 뭐 마음에 안 와닿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뭐 숙고해서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했는데 그게 탄핵까지 아니 그 뭐 파면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거의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거를 두고 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헌재 시그널이라는 주장도 나와요. 네. 두 분의 시각이 궁금한데 먼저 강 변호사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량에 있냐.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몰라요. 왜 모르냐면 한덕수 기각 결정문을 읽어보니까 예단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헌법재판소가 처음 낸 의견이 국무회의 회의록이냐, 그거 갖고 와라. 그러면 국무회의를 진행했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결정문에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복귀한 거에 대해서 조기 대선 시그널이냐라는 거는 약간 진보 측 정치인 측 의견이고 보수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조기 대선을 갈 거였으면 한덕수 총리 왜 돌려옵니까? 이창수 지검장 왜 돌려와요? 박성대 법무부 장관도 판단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내각이라는 거는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다 어차피 갈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갈릴 사람들인데 이거를 2개월 살려두자고 다시 돌려보낸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각에 대해서 돌려온다는 거는 아예 내각을 지킨다. 통으로 돌려오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내각만 돌려왔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게 왜냐면은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사실. 각자 진영에서 지금 희망 회로를 막 돌리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분은 그렇다 좀 이렇게 희망이다 바라봐도 이번 판결문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결문에서도 찾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결정문에 국무회의라는 단어가 총 23번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그 기각한 판결문 중에서 12페이지 보면은 이 계엄 전후로 국무회의가 한 번씩 열립니다. 근데 계엄 전에 했던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의 소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다 국무회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희망의 회로를 막 돌려서 그러면은 계엄 전에 한 회의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걸로 보지 않나. 그냥 회의 소집을 했다.
정도로 보여지지 않나.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헌법 77조나 개헌법 뭐 2조 이거에 대한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요거 하나 저는 그런 딱-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리해 주시죠. 국무회의는 분명히 안 했다. 했다. 이 부분은 요거 헌법재판소에서 하나만 보지 않나. 짧게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정책을 진행하니 아니냐, 법통관이 의결 기구예요. 근데 희한하게 개헌법에만 국무회의가 의결이 아니라 심의한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헌을 결정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은 필요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심의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이 국무회의가 회의록도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분짜리 회의예요. 근데 거기서 개헌을 결정했다, 심의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 정치적 파장은 두 분의 한 줄 평 들을 시간입니다. 먼저 윤 의원님. 예, 이번 주 한줄평은 정치 메시지를 좀 잠시 내려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산불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 좌우지간 비 좀 더 내려다오로 정했습니다. 예. 지금 산불로 희생되시고 피해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저도 비가 내리길 바라면서 그래도 정의의 시계는 돌아간다라고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으면서 전국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좌우지간에서는 이후의 파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등 계속해서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